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세미나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은 시대마다 그 의미를 조금씩 달리 해왔습니다. 근대적인 의미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부터 사용되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라고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적인 의미의 디자인이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전은 공예적인 어떤 그 생산을 위주로 했었죠. 그럼 디자인은 무엇인가? 기계에 의한 생산이 시작되면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근대적인 의미의 디자인이 정립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그 생산량이 증대되었고 또 생산이 증대된 만큼 많이 팔 수 있었고 국내 소비를 충족시키고 외국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었고 이런 제품의 생산과 판매의 증대 그리고 무역의 신장을 목표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수단으로 디자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디자인은 기능성을 추구했지만 즉 공예적인 성격을 버리는 거죠. 버리고 기능성을 추구했지만 그래도 공예적인 장식의 가치를 두는 디자인도 여전히 있었다. 디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예라고 해야 되겠죠. 손으로 만들어내고 장식성의 어떤 가치를 두는 그런 것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가면서 디자인에서 기계 미학이 등장하게 되었고 기계로 생산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미학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였고 장식적인 디자인에서 더욱 벗어나고자 했는데 이는 좀 더 기능적인 형태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디자인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21세기의 디자인, 21세기 초의 디자인은 합리성보다는 그렇죠? 대량 생산이나 대량 소비 이런 거기에 관계된 기계적인 어떤 생산 방식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합리성보다는 개성을 존중하는 즉 소비자의 그 취향을 존중하는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생산 방식도 대량 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를 이제 중요시 여기니까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기호에 맞추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비자가 디자인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생산에 적극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야 그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소비자는 점점 더 감성 위주의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형태는 이제 심플해지면서 어떤 즐기는 디자인, 컨텐츠로서의 디자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지만 이렇게 해서 현대 디자인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세기 초반 이래 현대 디자인은 기존의 표현 양식을 거부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생산 과정에 있어서 디자인을 통한 이상적인 사회개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한 사회개혁이란 예술의 민주화, 즉 제품의 민주화로서 조형 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이념은 러스킨에서 모리스로 이어지는 미술 공예 운동의 맥락에서 그리고 러시아의 구축주의, 독일의 바우하우스 등의 현대 디자인 운동으로 전체적으로 내재되어 왔습니다. 현대 디자인은 극도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장식적이며 수공예적인 요소를 배제한 구조적이고 기능적이며 기하학적인 순수한 형태를 특성으로 합니다. 장식을 일종의 죄악으로 생각하며 조형적 장식이 없는 기능적인 형태의 현대 디자인은 하나의 표준 형태로서 20세기 초 산업화된 많은 나라의 생산품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형태가 되어서 국제적으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공작 연맹에 이은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교육은 과거의 장식적인 디자인에서 완전히 탈피한 기능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우하우스 운동의 기능주의적 디자인 원리는 사물의 형태는 그 기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형태와 기능의 합일적인 결합을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바우하우스 디자인은 단순하고 명쾌한 형태, 즉 기능미를 나타내기 위한 형태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의 신미성과 기능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볼 때 현대 디자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기능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합리성과 과학성에 대한 추구는 디자인에 있어서 심미적인 요소보다는 기능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세기의 기능적, 기계적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은 영국의 수정궁과 파리 에펠탑에서 나타납니다. 1887년부터 1889년까지 프랑스의 건축가 에펠이 설계하고 완성한 철제 구조물인 에펠탑은 당시의 많은 시민들에게 거대한 철제 덩어리로 된 흉물거리라고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은 있었습니다만 기계에 의해 표현된 조형물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란, 더 이상 유용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대두되면서 이른바 형태가 기능을 표현하며 동시에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기능주의적인 사고를 갖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가 가져온 획일성에 대해서 질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생산품의 기계화, 양산화에 반발하여 소재에 충실한 수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영국의 미술공예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산업사회의 디자인 교육은 기계에 의해서 생산되는 제품에 적합한 기계 미학을 디자인으로 정립시키지 못하고 순수 미술이나 공예 위주의 장인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그 시대의 디자인의 한계였다고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수공예적 공예 생산을 모토로 미술 공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은 영국의 공예가 시인 사상가였던 윌리엄 모리스와 존 러스킨이었습니다. 모리스는 옥스퍼드 대학 시절 번 존슨과 사귀면서 러스킨의 베니스의 돌을 읽고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리스는 기계를 부정하는 것에서 공예의 시발점을 삼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산업혁명의 기계적 생산 방식으로부터 멀어져야지 제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계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그는 공예의 새로운 시발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근대 시민사회 형성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식민지 수용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산업화되었던 재질은 섬유였습니다. 기계 직저로 대량 생산된 면방직 산업이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발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공장에서 획일적으로 대량 생산된 천에 실증을 느끼면서 오히려 수공예 제품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러스킨과 모리스는 산업혁명 이후 저급한 수준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의 신미성이 없고 조악해진 것을 발견하고 예술공예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품적인 공예 제작을 강조하였으며 결국 1888년에 미술공예 운동을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모리스는 중세의 길드와 고딕의 형식 언어에서 새로운 장식 양식을 찾아서
수공예의 혁신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즉 예술, 공예 디자인을 분리하지 않고 예술과 공예를 통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산업적 기계주의에 대항하는 미술공예 운동은 작업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을 위해서 작업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직접 손으로 제작해야 하며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예술을 통해서 사회를 구원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운동은 일정한 양식에 기초한다기보다는 건축, 실내 디자인, 금속공예, 가구, 직물, 카펫, 벽지, 문자 디자인, 유리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중세의 수공예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미술공예 운동은 이념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공예로 제작된 제품은 기계 생산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일품적으로 생산되거나 소량 생산이었기 때문에 매우 가격이 비쌌습니다. 결국 모리스의 의도와는 달리 자급자족 단체의 민중들을 위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상류층을 위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대중들의 생활용품들은 거의 공장제 생산품들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내수공업은 퇴보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영국에서는 텍스타일이 공장제 생산에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서 성행했던 점은 아이러니라고 하겠습니다. 미술공예 운동은 일정한 조형 양식에 기초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도덕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중세 수공예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모리스의 견해는 시대착오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으며 완고하게 산업주의나 기계기술 등에 등을 돌린 것으로서 그 후에 오는 예술운동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공예 운동은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었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술을 주창하는 1900년대의 아르누보에 의해서 계승되었습니다. 수공예품의 질적 향상과 조화를 추구한 모리스의 이론적 주장과 양식은 그 뒤에 오는 아르누보 운동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근대 디자인 운동의 하나의 커다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술공예 운동의 여파로 근대 디자인은 아르누보를 거치면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자구책을 모색하였는데 아르데코와 바우하우스의 교육체계를 통해 예술과 산업이 결합될 수 있다는 다각적인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아르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누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전 유럽에 파급된 세기 말적인 예술 양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명 1900년대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아트와 누보의 합성어로서 새로운 미술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주창자는 사무엘 빙으로서 그의 예술 공방 이름이 아르누보 빙이었던 점에서 이름이 유래합니다. 아르누보는 순수 미술의 영역보다 응용 미술 분야인 공예, 장식 미술, 특히 건축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실내 장식에 많은 영향과 발전을 보였습니다. 곡선의 모티브를 특징으로 하는 아르누보 양식은 경멸적인 뜻으로서 누이 양식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아르누보 양식은 개인과 국가에 따라 다르게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겐트 양식이라고 불리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리버티 양식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식물의 모티브를 이용한 유연한 곡선을 사용해서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있었다 하겠습니다.
특히 현대미술에서는 이러한 효과에서 오는 환상성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아르누보 양식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뮤사의 포스터나 가우디 건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르누보 양식의 포스터로서 알퐁스 뮤서가 그린 작품입니다. 역시 아르누보 양식의 건축으로서 가우디의 작품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아르누보 가구 디자인은 백조, 꽃, 식물 줄기, 여체 등을 모티브로 해서 풍부한 장식성과 우아한 곡선으로 유기적인 형태의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아르누보 가구 디자인은 기능성보다 자연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한 장식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아르누보 유기적인 가구 디자인은 1930년대 스칸디나비안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술 공예 운동이 기계를 부정하고 인간의 노력을 최적의 가치로 여기고 수공예를 부응했다고 한다면, 아르누보의 운동의 많은 선구자들은 세기를 전환하는 기점에서 기계와 기술을 수용하면서 그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누보의 전반적인 경향은 20세기 기계주의 미학과는 다른 길을 걷는 수공예적 장식성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아르누보의 장식적 표현은 20세기 프랑스의 아르데코의 탄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 유럽으로 확산된 아르누보 운동의 추진력은 예술의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자유로운 가능성으로 충만했었습니다. 미래주의란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문학 미술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예술 운동으로서 전통적인 유물 숭배와 아카데미즘을 배격하고 현대사회의 도시문명, 기계나 속도감 등을 찬양하는 경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기계에서 발생되는 속도를 찬양하며 현대문명을 창조해가는 기계미의 다이나미즘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이 운동은 시인 마리네티가 1909년 2월에 피가로지에서 미래파 선언을 한 것이 그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 인물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전사하여서 그들이 주장한 이념의 강도와 비교해 볼 때 뛰어난 조형적 가치를 가진 작품은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주의의 커다란 공적은 기계가 지닌 차가운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조형예술의 주제로까지 높였다는 것과 스피드감이나 운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공간적인 요소인 회화에 시간적인 요소를 도입하려고 한 점이 그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움직이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포착해서 예술작품에 시간성을 들여와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미래주의 작가들은 역동적인 비대칭성과 사선의 기하학적인 조형성을 회화와 조각, 타이포그래피, 텍스타일 디자인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발라는 그가 회화에서 추구한 역동성을 옷감과 패션 디자인에 반영해서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모던 디자인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림은 미래주의 작가 발라의 작품으로서 개의 역동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평면적인 회화에 시간성을 도입하려고 움직이는 개의 발의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주의는 컨스트럭터비즘이라고 하며 러시아 추상주의 예술운동을 지칭합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거쳐서 일어난 거의 1920년대까지 지속된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1913년 말레비치가 절대주의와 라디오노포즘에 의한 광선주의를 바탕으로 일종의 큐비즘 미학에 기초를 두면서 기하학적인 구성과 추상적인 경향, 기계주의를 지향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구축주의 미학의 특징은 개인주의적이고 실용성이 없는 살롱 예술을 부정하고 산업주의와 집단주의에 입각해서 예술과 산업의 일체를 주장한 것으로서 1917년의 볼세비키 혁명 이후 기계주의와 더불어 공업화,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생산주의와 반예술적 미학을 추구하는 이 예술운동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반대하고 최고의 경제성과 생산성에 입각한 디자인의 실천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인간을 위한 예술적 가치를 구현하여 플로레타리아 문화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실험적인 조형운동으로서 구축주의는 회화, 조각과 같은 순수 예술을 부르주아 예술로 간주하고 부정하였으며 철과 유리 등 공업 생산물의 사용과 예술의 사회적 효용성을 주장했습니다. 건축과 디자인, 무대미술, 광고, 그래픽 등과 같은 실용적인 예술이 구축주의에서 지배적이었고 이 구축주의 운동은 정치적인 성향과 적극적인 결합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당시 여성의 활동이 저조한 분위기에서 여성 작가들의 두드러진 활동도 구축주의의 특징이며 특히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사용한 대량 생산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에 여성 디자이너들이 많은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구축주의의 예술 표현상의 특징은 기계찬미의 추상운동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원, 사각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명료한 색채의 함축성과 비대칭적인 질서에 의한 균형 등 새로운 형상성을 확립하려는 단순하면서도 힘이 강한 공간 구성을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로첸코, 타틀린, 리시츠키, 가보, 펩스너 등이 있으며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차츰 공식화되면서 이 구축주의는 점점 사그러들었습니다. 구축주의 운동의 선구자인 타틀린은 다양한 재료를 써서 실험적인 새로운 형태의 구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리와 강철을 사용한 400m 높이의 거대한 구조로 된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는 비록 공학기술의 부족으로 당시에 실현은 못했지만 그 모형 작업이 고전적인 건축 전통을 탈피한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은 구축주의자 타틀린의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독일 공작 연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공작 연맹은 독일의 예술가, 건축가, 장인, 산업 디자이너의 결합으로서 민헨에서 1907년 10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이 연맹의 주창자는 독일의 건축가이며 프로이센 무역성의 공예부 미술부 주임이었던 헤르만 무테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 공작연맹은 드레사드에서 세 번째 독일 응용미술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적인 단체이긴 하지만 정부의 보호 아래서 조직되었습니다. 무테지우스는 영국의 미술공예 운동에 의해서 발전된 미술과 공예의 통합과 결합으로서 그 질을 높이자는 취지를 채택하여 문화적인 개혁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산업적 생산과 수공예적이면서 장인적인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려 한 그의 계획은 매우 광범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공작 연맹에 참여한 구성원도 그로피우스, 브루노토, 슐츠 놈버거 등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했던 것이 당시 현실입니다. 무테지우스의 목적은 예술과 산업과 수공예의 결합을 통해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작업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공작 연맹에 참가한 예술가들은 페터 베렌스, 리처드 림머슈미트, 앙리 반델베데 등 건축가,
미술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독일 공작연맹은 수공예와 산업적인 생산을 통해 현대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독일 공작연맹은 독일의 장식미술학교와 미술관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912년에서 1915년 사이에 출간된 영감은 현대의 산업적인 생산에 대한 글과 회원들의 작업들을 보여줍니다. 독일 공작연맹은 독일의 산업의 사상을 전파하고 구축하는 중심적인 표현 단어가 되었습니다. 1914년 쾰른에서 열린 전시회를 기점으로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무테지우스는 독일 현대산업 디자인의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었습니다. 독일 공작연맹의 첫 번째 로고는 페터 베렌스가 디자인하였으며 두 번째 로고는 프리츠 엠크가 디자인했습니다. 아에게, 지멘스, 보쉬, 바이엘 등의 규모가 큰 기업들이 점차 독일 공작연맹에 참가하기 시작하였고, 공작연맹의 독일 모델은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공작연맹, 스위스 공작연맹, 스웨덴 공작연맹 등이 매우 빠른 성공을 거두었으며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1908년에는 491개의 기업이, 1915년에는 1975개의 기업이 이 독일 공작연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페트 베렌스가 제작한 독일 공작연맹의 로고입니다. 독일 공작연맹은 구성원들의 격렬한 논쟁과 의견 대립으로 결국 분열되었습니다. 무테지우스, 칼 슈미트, 리처드 리머 슈미트 등이 산업 생산의 표준화를 주장하였던 반면 앙리 반델베데 그로피우스 등은 예술가의 창의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한 단계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독일 공작연맹의 역할은 예전에 비해서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테지우스가 결성한 공작연맹의 목적은 공업미술과 디자인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출을 촉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계화와 규격화를 주장하는 독일 공작연맹은 러스킨의 미술공예운동과 같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미술공예운동이 기계적 생산 방식을 부정했다면 독일 공작연맹은 20세기 초반의 산업 생산을 위한 표준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이 단순히 기계주의 미학에 입각했다기보다는 수공의 정신과 산업적인 기술의 결합을 추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술과 공예, 예술과 기술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 산업적인 생산성에 부응하기 위한 디자인의 표준화를 제시한 독일 공작연맹의 사상은 그로피우스가 주창한 독일 바우하우스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하우스는 20세기 초 독일의 대표적인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가 1919년 바이마르 지역에 있는 전통적인 공예학교를 계승하여서 설립한 것에 기인합니다. 종합조형학교인 바우하우스는 건축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의 기념연설에서 더 이상 장인과 예술가의 높은 장벽을 선동하는 그런 것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공예 정신을 추구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했으며, 그의 설립 이념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 작업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엄 모리스를 중심으로 주창된 미술 공예 운동이 인간의 노력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수공예를 부흥시키고자 했던 반면, 세기가 전환되는 기점에서 많은 선구자들은 기계를 통한 작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로피우스의 조형 이념은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의 구분을 배제하고 모든 조형 예술, 즉 회화, 조각, 공예, 현대적 의미의 디자인을 새로운 건축의 긴밀한 구성 요소로 재통일하여 일련의 총체적 예술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교육 이념은 조형 예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능주의 건축의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바우하우스의 상징으로서 오스카 슐레머가 1922년에 제작한 것입니다. 기존 예술의 개인주의적 살롱적 경향을 부정했던 바우하우스는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에 적절한 원형을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반이 되는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성격을 분석하고 인식하여 그것을 장조력과 결합시킬 수 있는 예술가를 양성하는 데 그 교육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이념은 장조력의 해방과 자연 재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익히는 예비교육, 형태교육, 공방실습 등과 같은 전문 교육에 의해서 구체화되었고 그 교육의 기납적 방법론은 현대 디자인 교육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바우하우스의 조형 교육은 형태 구상과 실기를 병행하였으며 공방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바우하우스는 대중시장을 겨냥해서 직접 기계를 이용해 실습할 수 있는 실험실을 설립했던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수진으로서는 그로피우스, 파이닝거, 클레, 칸딘스키, 모홀리나기, 슐레머, 마이어, 이텐 등 유명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1925년에는 데자오로 학교를 이전하였으며 1932년 9월 나치의 탄압에 의해 베를린으로 옮겼으나 볼세비즘의 소굴로 간주되어 곧 폐쇄되었습니다. 그 후 모홀리나기는 그로피우스를 고문으로 해서 바우하우스 이념을 계승한 뉴 바우하우스를 미국 시카고에 설립하였는데 이는 훗날 시카고 디자인 연구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막스 빌은 울름의 뉴 저먼 바우하우스로 알려진 울릉 조형대학을 설립하여 현대 독일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우하우스 운동은 20세기 모던 디자인의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광범위하고 다양한 바우하우스의 업적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일괄해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설립자인 그로피우스와 미스 반데어로에는 근대 건축에서 국제 양식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브로이어의 가구 디자인과 생활용품은 공업 디자인에 있어서 선구적인 작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바이어와 모홀리나기에 의한 타이포그래피와 사진 표현 등은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 혁명적인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겠으며 슐레머의 퍼포먼스나 이텐과 알버스의 색채교육, 클레와 칸딘스키의 형태교육 등은 현대 조형예술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우하우스의 의미를 모던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에서 찾지만 바우하우스 운동에 참가한 칸딘스키, 클레, 이텐, 알버스 등의 많은 화가들의 사상과 실험 정신은 현재도 다양한 각도에서 재평가되어질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과 세미나 제5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